일단 수업을 할 건데 수업 시작 전에 일단 이제 내가 아이스 브레이킹 겸 내가 생각하는 이제 수학 공부법에서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를 해볼게. 일단 이제 나는 수학을 공부할 때 있어서 교과서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봐. 교과서가 정말 중요한데 이제 애들한테 고등학교 수학을 이제 교과서로 공부를 해라 라고 하면 애들이 대체로 반응이 어떻냐면 아 교과서가 너무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내가 이제 그래서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느낀 게 교과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미괄식 서술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야. 이제 미괄식이라 하면 이제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내용을 설명할 때 있어서 아까 내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결론을 끝에 내는 방식을 이제 미괄식 표현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미괄식 표현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읽는 도중에 필요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 읽는 도중에 그래서 이제 말하는 바가 뭐지?에 대한 내용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 그런 내용을 이제 느끼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좀 힘들어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설명할 내용은 이제 결국 두괄식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다는 거야. 이제 두괄식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말인 즉슨 결국 이제 내가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공식을 유도해서 쓰진 않잖아. 문제를 풀 때는 공식을 유도해서 쓰진 않는데 그 공식 자체를 외우고 풀어야 문제 풀이에서 속도가 확 줄어든다는 이야기지.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됐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공식이 어떻게 유도됐는지만큼 중요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공식을 외우고 있냐야. 그래서 내가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공통과목이라 하면 이제 수원수투겠지? 공통과목에서 어떠한 개념들을 우리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 2시간 정도로 일단 잡고 있긴 한데 그 2시간 정도를 걸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일단 시작은 이제 수원에서 딱 들어갔을 때 배우는 건 지수랑 로그야. 지수 로그를 이제 배우기 전에 우리는 이제 제곱근에 대한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제곱근의 정의라 하면 이제 제곱근은 방정식 x의 n승은 a를 만족하는 수 x를 우리는 이제 a의 n 제곱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다시 말해서 방정식 x의 n 제곱은 a의 해가 이제 a의 n 제곱근이 되는 거겠지.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n이 자연수니까 2, 3 이런 것들을 대입했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a의 거듭 제곱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n이 자연수니까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눌 수 있겠지. 자연수니까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누면 n이 홀수일 때 실수 a의 n 제곱근은 이제 오직 하나 존재하고 이제 n이 짝수일 때 a가 양수라면 2개, 그리고 a가 0이라면 0으로 1개, a가 음수라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도 21번으로 한번 출제됐던 만큼 일단 결국은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 방정식 x의 n제곱은 a이잖아. 이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y는 x의 n제곱과 y는 a의 교점의 개수로 받아들일 거야. 알겠지? 우리가 x세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지. y는 x세제곱의 그래프 홀수일 때를 예시로 들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y는 a에서 이렇게 a가 양수건 음수건 반드시 a의 n제곱근은 몇 개야? 1개지? 그리고 n이 짝수일 때라 하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한 n은 2쯤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n은 2일 때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린 뒤에 a가 양수일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2개지. 그리고 우리는 그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그리고 0일 때 교점은 원점일 때 딱 하나지. 오케이. 그리고 음수일 때는 교점을 가지지 않으니까 각각 a가 양수일 때 2개, a는 0일 때 1개, 그리고 a가 음수일 때 없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지?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공식부터 보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를 곱했을 때 n제곱근 ab가 된다는 사실. 이건 이제 곱셈을 이렇게 안에 집어넣어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늘 이야기를 하지만 나눗셈은 곱셈과 일맥상통한다. 그지? 일맥상통하니까 이제 우리는 n제곱근 a를 n제곱근 b로 나눈 것은 이제 n제곱근 b분의 a와
같다라는 사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n제곱근 a를 m제곱한 것은 n제곱근의 a의 m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곱을 이제 근호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그리고 근호 안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m제곱근의 n제곱근 a는 mn제곱근의 a와 같겠다. 그지? 이 공식만큼 중요한 게 뭘까? 공식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제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 한 번 더 이야기해 줄게. 공식을 사용할 때는 그 공식의 제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 일단 거듭제곱근 성질의 공식은 이제 a와 b가 둘 다 양수이고, 그리고 이제 m과 n이 2 이상이 자연수일 때 이렇게 우리는 거듭제곱근이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m과 n이 2 이상이 자연수일 때 성립하는 거야. 그럼 이제 a와 b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결국 복소수 개념까지 다루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공식들을 알고 있지. a와 b가 음수일 때 어떤 공식이 성립해? 루트 a와 루트 b는 각각 마이너스 루트 ap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a가 양수, b가 음수일 때 루트 b분의 루트 a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된다는 사실도 짚고 넘어가자. 수능에는 복소수 문제가 그렇게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이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설명할 공식은 지수법칙인데, 일단 공식부터 보고 가자고. AR 제곱과 AS 제곱을 곱한 것은 A의 R 더하기 S 제곱과 같겠지.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곱셈과 나눗셈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A의 R 제곱을 AS 제곱으로 나눈 것은 A의 R 마이너스 S 제곱이 되겠다. 그리고 AR 제곱의 S 제곱은 ARS 제곱이 되겠다. 그리고 AB 전체의 R 제곱은 각각으로 나눠서 A의 R 제곱, B의 R 제곱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 이 공식을 사용할 때 제한 조건은 일단은 R과 S가 정수일 때 우리가 계속 다뤘었잖아. R과 S가 정수일 때는 A가 0만 아니면 돼. 다시 말해서 A가 음수여도 상관이 없겠지. 하지만 우리는 지수가 유리수 또는 실수일 때 이제 밑의 조건은 A가 양수일 때로 제한을 뒀어. 이 사실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는 결국 지수의 역함수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 알고 있지. 우리는 이제 뭐 일단 이거부터 보자고. 로그 A의 1은 0이다. 어떤 수를 몇 제곱해야 1이 될까?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는 쉽게 0제곱을 했을 때 1이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로그 A의 1은 0이다. 똑같이 로그 A의 A는 1이고 로그 A의 mn은 이제 로그 A의 m과 로그 A의 n의 합과 같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곱셈은 나눗셈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제 로그 A의 n분의 m은 이제 로그 A의 m 빼기 로그 A의 n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로그 A의 m의 k제곱은 k 로그 A의 m이라는 사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 어떻게? 이 두 이야기가 사실상 같은 이야기. 왜? 로그 A의 m 곱하기 k는 이제 결국 이거를 k번 더했다는 이야기와 같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로그의 성질에서 우리는 어떤 제한의 조건을 가질까? 일단 당연히 밑이니까 밑의 조건에 의해서 일단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는 사실, 그리고 M과 N이 양수이고 그리고 K가 실수일 때 이러한 공식이 성립하는구나. 받아들이고 넘어가자. 그리고 이제 로그 문제에서 되게 자주 어려운 문제로 로그 문제에서 어려운 소재가 나와서 이제 풀 때 로그의 밑의 변환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공식부터 보고 지나가자고. 로그 A의 n은 이제 A가 밑이니까 A를 어디로? 분모로, 그리고 n을 분자로 보내는 이렇게 밑의 변환을 할 수 있어. 로그 A의 n은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n이야. 이러한 밑의 변환을 사용할 때 이제 우리는 제한 조건을 보자. 아까랑 똑같아. 밑이니까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C라는 밑도 받아들일 거니까 C도 0보다 크고 C는 1이 아니고, 그리고 n은 이제 당연히 양수여야겠지. 이러한 사실일 때 이러한 밑의 변환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밑의 변환에서 우리는 이제 로그 A의 B를 로그 B의 A분의 1 이렇게 역수관계로 볼 수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 이러한 로그의 밑의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공식이 두 개가 있는데, 로그 A의 m제곱에 B의 n제곱은 이제 각각 밑이니까 분모로,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분자로 했을 때 m분의 n의 로그 A의 B,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 공식은 A의
로그 b의 c 제곱을 한 경우 이거를 이제 각각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야. c의 로그 b의 a 제곱으로 바꾸어도 성립한다는 이야기까지, 이것도 전부 위에 있는 로그의 미치 변환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두고 있고, 그 다음에 상용 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상용 로그라 하면 이제 상용 로그는 미치 10인 로그야. 미치 10인 로그. 미치 10인 로그인데 우리는 이제 10을 생략을 해서 대체로 이렇게 로그 10의 n 같은 경우에 로그 n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상용 로그 표가 이렇게 있는데, 상용 로그 표는 이제 수를 0.01 단위로 1부터 9.99까지 상용 로그의 값을 이제 나타내는 거야. 일단 뭐 말을 해보자면 로그 2.36을 어떻게 찾느냐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로줄에서 2.3 그리고 6의 세로줄 이렇게 딱딱 내렸을 때 0.3729라고 나와있지. 0.3729니까 로그의 2.36은 0.3729구나 0.3729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게 명확한 값은 아니야. 그냥 대충 이 정도쯤 된다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편의상 상용 로그를 사용할 때는 등호로 나타내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2.36이 아니라 이제 지금 뭐 좀 더 우리가 수가 1부터 9.99까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 뭐 1보다 작은 숫자도 있겠고 당연히 10보다 큰 숫자도 있겠지. 그런 숫자들을 나타낼 때는 이제 상용 로그에서 아까 보여줬던 로그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바꾸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로그 0.236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구했던 로그 2.36 값 있지. 로그 2.36 값에서 10을 나눈 것과 같기 때문에 로그 10에 10분의 1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아까 구했던 이 값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서 이렇게 0.6271이 되는구나. 이렇게 1과 9.99 사이 벗어난 값들을 우리는 구할 수도 있다 라는 사실까지 이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이야기는 일단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가야 돼.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그릴 수 있고, a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a가 1보다 클 때 우리는 이렇게 그리기로 했으니까 a분의 1이면 이제 결국 1보다 작겠지. 1보다 작은 지수를 가지는 함수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받아들이고, a가 1보다 클 때라고 했으니까 y는 로그 a의 x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그리고 로그 아까도 말했지만 a분의 1은 1보다 작으니까 요렇게 로그 a분의 1의 x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사실까지 받아들이고 한번 함수에 대한 분석을 가볍게 해보자고. 일단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는지를 받아들이고 나면 밑에 성질을 받아들이는 게 쉬워. 보자. 지수 함수 y는 a의 x승은 미치니까, 미치는 이제 a가 양수이고 a가 1이 아니어야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린 지수 함수로 모르기로 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제한이 되고, 이제 정의역이라 하면 이제 x의 집합이겠지. x의 집합은 실수 전체의 집합. 그리고 치역은 보다시피 싹 다 양수지. 싹 다 양수니까 이제 치역은 어떻게 됐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리고 이렇게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우리는 0,1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이제 이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했지?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을 뭐라고 했어? x축이라고 했어. 그리고 이렇게 지수함수의 특징, 아까 보여줬던 지수의 법칙들에 의해서 이제 지수함수 y는 a의 x승을 그래프에 속하는 이 전부 이 그래프들을 이제 비배한 것은 그냥 이걸 전부 싹 다 늘려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딱 비배만큼 증가시키겠다는 거지. 모든 점들을 이제 비배한 것은 이제 이게 x축의 음의 방향으로 하면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겠지. 왼쪽으로 로그 a의 b만큼 평행 이동한 것과 같다는 사실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거랑 동일하게 로그 함수는 결국 지수 함수의 역함수잖아. 지수 함수의 역함수니까 일단 당연하게도 밑은 a가 양수이고 a는 1이 아닐 때라고 제한이 되면서 역함수니까 이제 아까 보여줬던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지. 그럼 이제 이게 역함수니까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지수함수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으니까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겠지. 일단 이 사실까지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가 아까 로그 함수는 이제 지수함수의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지수 함수가 0,1을 지나면 로그 함수는 1,0을 지난다는 사실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점근선이 x축을 딱 뒤집은 거, y축이 된다는 사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평행 이동도 이제 역함수적 관점으로 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를 이제 각각 x좌표로 전부 비배한 것은 y축의 음의 방향으로 로그 a의 b만큼 평행 이동한 것과 같다는 사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지? 이건 이제 결국 그래프적인 해석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면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이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결국 역함수이기도 하니까 전부 대칭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자. 네 함수 4개, 이제 y는 a의 x제곱과 y는 a분의 1의 x제곱과 y는 로그 a의 x, y는 로그 a분의 1의 x 전부 다 대칭관계라는 이야기야. 그래프로 한번 볼게. 여기 그려진 그래프들 있지. 이거를 이제 y축 대칭하면 이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거랑 이거는 각각 x축 대칭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이제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지? 이렇게 전부 대칭관계라는 사실 인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중에서 유난히 y는 로그 a의 x만 위로 볼록하다는 사실, 봐봐, 위로 볼록한 거, 이것만 이렇게 위로 볼록하고 나머지는 전부 아래로 볼록하지. 이 사실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겠다. 이러면은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 그 다음에 할 이야기는 일단 삼각함수야. 삼각함수를 할 건데, 일단 삼각함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삼각함수를 다룰 때 일단 중학생 때 특수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부터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지? 뭐 예를 들어 사인 30도는 얼마겠어? 사인 30도 일단 우리가 알고 있지? 사인 60도 이런 것들, 이런 값들을 전부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이걸 이제 결국 x를 실수 전체의 집합까지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자. 일단 일반각이라 하면 이제 어떻게 정의되냐면, 반직선이라면 O에서부터 X까지 쭉 진행되는 이런 느낌의 선분을 이제 우리는 반직선이라고 했는데, 두 반직선 OX와 OP로 이루어진 도형 각 XOP에 대하여 각 XOP의 크기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말하기로 했냐, 이 반직선 OP를 동경이라고 하고, 이제 고정된 반직선 OP는 움직일 거야. OP는 움직일 거, 이 움직이는 반직선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했고, 이제 고정된 반직선을 시초선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이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움직인 회전한 양을 우리는 이제 각 XOP의 크기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어. 이게 이해했지? 이 회전한 양인데, 이 회전을 딱 하면 이제 시계 방향일 수도 있고 시계 반대 방향일 수도 있잖아. 시계 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을 우리는 양의 방향. 시계 바늘이 어떻게 돌아? 시계 바늘이 이렇게 돌지. 이렇게 도는 게 이제 우리는 음의 방향이라고 했고, 그리고 시계 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을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고 했어. 이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면 이제 각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지? 이렇게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동경의 위치가 하나로 결정되지만, 동경의 위치가 주어지면 이제 그 각의 크기는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이게 그냥 일단 60도로 내가 일단 그림을 그렸는데, 이 60도라고 이 동경 OP에 대해서 이거는 각의 크기가 60도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420도일 수도 있어. 결국 60도와 420도는 다르지만 60도를 이제 이 동경 OP에 대해서 이게 420도인가? 또는 마이너스 300도인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동경의 위치가 하나로 결정되지만, 동경의 위치가 주어진다고 우리는 각의 크기를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이거를 우리는 360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돌았다는 사실까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알파, 이 아까 보여줬던 마이너스 300도, 60도, 420도 이런 것들 중 하나를 우리는 알파라고 부를 건데, 이 알파라고 했을 때 각의 크기를 이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할 거야. 그랬을 때 일단은 이제 우리가 대체로 시초선을 이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특히 좌표 평면에서 나타낼 때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 OX로 잡았을 때 이제 우리가 4분면에 대한 이야기 안다, 그지? 4분면에 대한 이야기 1, 2, 3, 4분면이라고 각각 부를 때 이제 이 동경 OP가 이 동경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제 n4분면의 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좌표축, 이렇게 좌표축 위에 있는 동경에 대해서는 4분면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알 수 있겠다, 그지? 일단 이제 우리가 계속 360도, 360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이거를 이제 좌표평면의 도라는 단위를 쓰기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표현할 거야. 일단 호도법이라 하면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을 나타내는 방법. 그냥 쉽게 말해서 반지름의 길이 분의 호의 길이로 나타내는 거야. 우리가 계속 썼던 360도 이런 단위는 60분법이지. 60분법이라 하면 이제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 원의 둘레를 360 등분해서 각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도. 이게 뭔 소린지 알지? 원을 그렸을 때 이 중심에서 요런 식으로 360 등분을 했을 때 이 한 각의 크기를 몇 도라고 했다고? 1도라고 했다고. 이렇게 나타내는 60분법을 쓰다가 이제 60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호도법을 통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낼 건데, 이 호도법을 통해서 나타낼 때는 원에서 호의 길이와 중심각 크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서 라디안이라는 단위로 각의 크기를 나타낼 거야. 뭐 좀 더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지만 라디안은 이제 생략을 할 수 있어.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길이가 r인 호의 AB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하면 이제 알파도는 파이분의 180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 그냥 말 시키는 말 그대로 비례 관계를 한번 써본 거야. 이렇게 쓸 때 이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이제 반지름의 길이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해. 왜? 비율이니까. 비율인데 우리가 갑자기 딱 늘렸다고. 생각해봐. 1대2를 우리가 2대4로 변했다고 그 비율이 변해? 변하지 않지. 변하지 않으니까 항상 일정하며 이제 이 각의 크기를 파이분의 180도를 이제 우리는 1라디안, 즉 이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1도를 180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나타내기로 한 거야. 이해하겠지?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호도법을 이용해서 이제 360도는 여기에 이 식에 360을 곱하면 알겠지. 360도는 2파이니까 이제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가 이제 아까는 알파도라고 했지. 이걸 세타 라디안으로 표현할 때 이제 우리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의 크기는 2n파이 더하기 세타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r,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 라디안의 부채꼴 OAB. 이건 이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중학생 때 우리가 60분법을 통해서 배웠던 공식들을 이제 호도법으로 한 번 더 표현해 주는 거야. 부채꼴 OAB에 대해서 호 AB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이제 L은 R 세타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부채꼴 OAB의 넓이를 S라고 하면 S는 이제 2분의 1 R제곱 세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제 R 세타가 L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R레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호도법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 그럼 호도법에 대한 이야기 끝나고, 내가 아까 일반각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기 시작했다고? 결국 특수각만 다루다가 이제 결국 이걸 함수로서 해석하고 싶은데 그 함수의 정의역을 실수 전체의 집합까지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일반각을 잡아왔댔지. 그럼 이제 다시 삼각함수를 정의할 차례야. 일단 삼각함수를 이야기해보자면 아까도 말했지만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는 게 일단은 일반적인데 이렇게 잡았을 때 일반각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동경은 아까 말했지 움직이는 반직선이라고, 일반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중심이 원점 O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교점을 Px,Y라고 하자. 이거를 제가 시킨 대로 말을 한번 그려볼게. 일단 이제 X축 양의 방향으로 시초선을 잡고 이제 여기서 일반각 세타를 대충 이쯤으로 잡자고 보자고. 여기서 O, P 이렇게 이 동경을 잡았을 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이 원과의 교점,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했다고? Px,Y라고 했다고. 이때 R의 값에 관계없이, 왜? 아까도 말했지? 1대2와 2대4는 결국 동일한 값이라고. 비율이니까 성립한 이야기야. R분의 Y와 R분의 X, X분의 Y 이렇게 세 값은 이제 일단 왜 이제 X가 0이 아닌지는 알겠지? X가 왜 0이 아니냐 하면 이제 분모이기 때문에, 분모로 X분의 Y라고 했기 때문에 X는 일단 0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R은 0이 아니라서 이렇게 안 써둔 거야.
이렇게까지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 비율들은 이제 세타의 값에 따라 각각 한 가지로 결정돼. 이것은 이제 R의 값과는 하나도 관계가 없겠지. R의 값과 하나도 관계가 없고, 우린 이 값들을 각각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등으로 나타내기로 했어. 그리고 우리는 그 함수를 이렇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라고 부르기로 했고, 이 세 개를 통틀어서 우리는 삼각 함수라고 부른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 삼각함수라고 부른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내가 아까 R의 값에 관계없다고 했지. 관계없으니까 우리는 R은 1이라고 둘 거야. R은 1이라고 뒀을 때 이제 우리는 이 값들을 정리할 수 있겠지. 사인 세타는 Y, 코사인 세타는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제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 있고, 이렇게 사인 세타는 이렇게 y니까 y좌표, x좌표, 그리고 직선 OP의 기울기와 같다는 사실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리고 r은 1인 단위원에서 이제 결국 점 p x, y가 원위의 점이지. 원위의 점이니까 이 두 사실을 이용해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된다는 사실 역시 알 수 있고, 양변을 사인 제곱 세타 또는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는 등식 역시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볼게. 일단 이제 이 식을 사인 제곱 세타, 이 식을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이제 1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그리고 이거는 탄젠트 제곱의 역수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런 식도 성립을 하고, 이제 이걸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보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 되겠지. 그리고 우리는 이게 탄젠트의 제곱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 이렇게 두 등식까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이제 부호는 어떻게 본 거냐면 결국 이렇게 사인이 점 P의 Y좌표, 코사인이 점 P의 X좌표, 그리고 탄젠트가 기울기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그냥 찾아보면 되는 거야. 굳이 표현하지 않겠어. 그냥 제1, 2, 3, 4 보면 그려놓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그냥 각각 Y좌표, X좌표, 기울기니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보면 부호는 외울 필요 없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주기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주기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결국 이제 사인과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 이렇게 세 개 전부 주기함수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주기함수가 뭐냐라고 하면, 일단 주기함수는 어떤 걸 우리는 주기함수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함수 f가 이제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 더하기 p는 fx를 만족하는 0이 아닌 상수 p가 존재한다면, 상수 p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결국 이제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p는 1을 만족한다고 쳐보자. fx는 fx 더하기 1이 만족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fx는 fx 더하기 1이 만족되니까 fx 더하기 1에서 이 등식을 한번 똑같이 써보면 fx 더하기 2랑 똑같겠지. 그럼 이제 우린 fx랑 fx 더하기 2랑 똑같으니까 이 상수 p는 1이 성립한다면 2도 성립하고 3도 성립하고 쭉쭉쭉쭉 다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이러한 상수 p 중에서 최소인 양수, 이 경우에는 1이겠지. 이 최소인 양수 1을 이제 주기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리고 삼각함수는 이제 정의역이 2파이마다 똑같은 함수값이 반복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이제 2파이마다 똑같은 함수값이 반복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이러한 함수들을 주기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지. 삼각함수의 모든 주기는 2파이냐? 그건 또 아니지. 왜? 상수 p 중에서 최소인 양수를 주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학생이라면 당연히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는 얼마? 2파이. 그리고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가 된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사인, 코사인에 대한 성질을 한번 이야기해보기 전에, 결국 이러한 성질들은 우리는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일단은 사인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롬 되겠지. 이게 우리가 얼마일 때라고 알고 있어? 2분의 파이라고 알고 있고, 최대값이 1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2분의 3파이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 일단 y는 sin x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그리고 치역은 최대값부터 최소값까지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고, 그리고 주기는 2파이야. 0에서부터 2파이 이 구간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린 받아들일 수 있다, 그지? 그리고 y는 sin x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야. 이 점에 대하여 요렇게 대칭이고, 그리고 사실 원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이, 0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2파이, 0에 대해서도 대칭이라 사실 알 수 있지. 그리고 y는 sin x의 그래프는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와 평이동을 하여 겹쳐질 수 있다. 이거는 좀 이따 내가 코사인 x 그래프를 따로 안 그리고 여기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다시 다 이야기를 해줄게. 이제 코사인 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코사인 x는 우리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이거를 y축으로 잡기 시작을 해보자고. 이렇게 y축을 한번 옮겨봤을 때, 우리는 이게 y는 코사인 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우리가 얼마만큼 이동했을까? 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했겠지. 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사인의 x 더하기 2분의 파이는 코사인 x가 되는구나 하면 이제 이렇게 코사인의 그래프가 되는데, 결국 평이동이니까 당연하게도 아까 했던 말 생각해보면 파이, 0에 대해서 대칭일까? 당연하지. 그리고 2파이, 0에 대해서도 대칭이 돼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걸 옮기면서 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을 표현 안 했어. 아까 사인일 때 파이, 0이었고 이거를 이제 결국 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 해야 우리가 코사인 x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겠어? 2분의 파이, 0이 되겠지.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3파이, 0이 되겠고, 그럼 아까 sin x가 파이, 0 그리고 2파이, 0에 대해서 각각 점대칭이었으니까 우리는 코사인 x가 2분의 파이, 0 그리고 2분의 3파이, 0에 대해서 점대칭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코사인 x는 이제 이렇게 보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요렇게랑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반대로 말해서 sin x 역시 어떠한 축들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고, 그리고 평이동한 결과니까 주기랑 정의역, 치역까지 전부 같겠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이제 y는 sin x와 코사인 x에 대한 이야기는 얼추 끝이 났네. 그리고 밑에 있는 두 함수 y는 a sin bx 그리고 a 코사인 bx는 일단 이제 y축의 값들을 전부 a 배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치역은 마이너스 절대값 a부터 절대값 a까지 되겠다. 왜? a가 음수인 경우에 이제 원래 사인에서 이제 원래 최대값을 갖던 부분이 a가 음수라면 최소값이 될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일단 치역은 마이너스 절대값 a부터 절대값 a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겠고, 그리고 주기는 당연히 이제 sin bx잖아. sin bx니까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 그리고 y는 탄젠트 x, 이것도 결국 아까 우리가 y는 sin x나 코사인 x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처럼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을 할게. 탄젠트 x 그래프를 그리라 하면 일단은 당연하게도 원점을 지나고 요렇게,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얼마일까? 2분의 파이지? 이렇게 점근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요런 식으로 대충 그려놓고 이거에 대해서 쭉쭉 반복되는 형태라는 걸 인지하고 난 뒤에, 정의역은 일단 요런 점들이 안 되니까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꼴들을 제외한 뭐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 역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냥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그리고 점근선은 이제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정의역에서 원래 없던 직선들을 이제 우리는 점근선이고, 아까도 말했지, 삼각함수에서 일단은 이제 탄젠트 x 역시 탄젠트 x는 탄젠트 x 더하기 2파이가 성립을 해. 하지만 이러한 p들 중 최소값이 얼마야? 파이지. 주기가 파이야. 주기가 파이고, 탄젠트 x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점대칭이라는 사실 역시 잊으면 안 돼. 그리고 아까 sin x랑 코사인 x에 대해서 이야기했듯 y는 a 탄젠트 bx의 주기는 절대값 b분의 파이이고 최대값과 최소값은 고려할 필요가 없지. 왜? 원래부터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끝났고,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한번 볼 건데, 일단 나는 이러한 공식들을 외우기를 권하지는 않아. 일단 한번 읽어볼게.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리고 탄젠트 파이 더하기 세타는 탄젠트 세타. 일단 탄젠트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 없겠지. 이거는 왜? 주기함수니까. 그리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이제 사인 세타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리고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것도 이야기할 필요가 크게 없겠다, 그지?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 아까 이야기했지.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쳐질 수 있다고. 그리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역시 평행이동을 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그냥 이걸 나눈 거야. 이걸 어떻게?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를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분자 분모를 각각 설정해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 그래서 이걸 똑같이 나눴을 때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이런 걸 내가 아까 외우지 말라고 했잖아. 왜 외우지 말라고 했냐면,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일단 사인 x를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사인 x에서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 점에 대해서만 점대칭인 게 아니라고, 이 점에 대해서도 점대칭이라고. 그리고 아까 코사인 x에 대해서 요렇게 y축을 설정하면 이 축에 대해서 축대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인 x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고, 이렇게도 대칭이고 이렇게도 대칭이잖아.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성질들은 전부 그래프를 통해서 유도될 수 있는 사실들이야. 이렇게 두 개는 이제 나눗셈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고, 이 사실들은 이제 결국 나눗셈을 통해서 얻어냈다는 사실까지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에 대해서 다루고 나면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법칙이 두 개가 있어. 그게 뭘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지. 일단 여기서 증명은 다루진 않을 거야. 증명은 다루지 않되 우리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외우고 문제 대입을 할 수 있어야 돼.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이제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 일단 이렇게 비율이 셋 다 같다는 사실 먼저 인지하고, 그 비율이 얼마야? 2 라지 R이 된다는 사실. 아까 비율이 같으니까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성립하고, 이제 이거를 2R을 분모로 보내고 사인 A를 밖으로 꺼내면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가 성립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겠다, 그지? 이렇게 사인 법칙, 결국 이 형태를 외워놓으란 이야기야.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삼각형 ABC에 대하여 이 형태를 외우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즉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그리고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나는 이 사실을 이제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냐면, C제곱은 이제 A 마이너스 B제곱의 이제 전개식과 비슷한 형태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서 외웠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인데, 이 2AB에다가 코사인 C를 곱한 형태라고 나는 외우는 방향을 추천하기는 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 뺄 셈이었잖아. 이거를 이제 좌변으로 각각 이항을 하고, 다시 A제곱, B제곱, C제곱을 각각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코사인 B는 2CA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리고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성립한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야기할 건 이제 삼각형의 넓이인데, 일단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에서 교과서에서 주어진 공식은 이것뿐이야. 반대로 말하면 이 공식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전부 유도를 할 수 있어. 밑에 공식들을 일단 받아들여보자. 이 위에 있는 사실을. 일단은 삼각형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이 S는 2분의 1 BC sin A가 돼. 이건 이제 그냥 삼각함수의 정의를 그냥 똑같이 써먹은 거야. 보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쳐보자. 그리고 A, B, C라고 하면 이 변의 길이가 A, 이 변의 길이가 B, 이 변의 길이가 C가 되겠지. 이때 이제 BC sin A 형태로 나타내지는 이유는,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HC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B sin A로 나타낼 수 있지.
그러니까 HC 곱하기 AB의 2분의 1 하면 이 삼각형 넓이가 나온다. 그지? 이렇게 유도를 하는 공식이야. 근데 이 공식을 알고 밑에 공식들은 이제 또 다른 계산 과정들을 거치면 알 수 있지만, 내가 아까도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 결국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공식들을 유도하지 않고 그냥 문제풀이에 바로바로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공식을 외우자. 삼각형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이제 이 스몰 s를 우리는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삼각형 넓이 s는 루트의 s에다가 s-a를 곱하고 s-b를 곱하고 s-c를 이렇게 곱한 값의 전체 루트 값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 그리고 이런 형태로 주어지면 이제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예를 들어 이제 3, 4, 5라고 하면 3, 4, 5에서 이 합을 이제 2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스몰 s의 값은 얼마겠어? 6이지. 이렇게 6을 통해서 이제 루트 6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타내서 아, 넓이가 얼마구나? 6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렇게가 주어지지 않고, 이제 만약에 삼각형의 넓이가 루트 3, 루트 5, 루트 7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 봐. 이러면 이제 스몰 s의 값을 구하기 힘들지. 이럴 때 쓰는 공식이 이거야. 4분의 1의 전체 근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전체의 제곱에 빼기 2의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더하기 c의 4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무리식이 들어간 형태의 경우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4분의 abc 2r제곱 sin ab sin A, sin B, sin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각각 2 sin A분의 A제곱 sin B, sin C 이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식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두면 언젠가 문제를 푸는데 쓸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우리 이제 사실 삼각함수와는 관련이 없는데 그냥 삼각형의 넓이라는 테마를 들고 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좌표평면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기 되게 쉬워. 지금 그림처럼 점 P1을 x1, y1 그리고 점 P2를 x2, y2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사각형들의 넓이를 뺀 거에서 절반과 같아. 이건 기하적으로 그렇거든. 한번 보여주자면 봐봐. 일단 이 부분은 이 부분과 같고, 이 부분은 이 부분과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 부분과 같은데 여기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지. 겹치는 부분들 때문에 이것까지 빼야 돼.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건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야? 그냥 2분의 1의 절대값 x1, y2 빼기 x2, y1으로 공식을 외우고 있자. 이렇게 계산하면 정말 편하다는 사실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지. x1에 y2를 곱하고 x2에 y1을 곱한 값이 빼고 그것을 절대값 한 거를 2로 나눈 값이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는 사실이야. 이게 원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긴 했지만 결국 모든 삼각형을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럼 삼각형의 넓이 이야기가 끝났고 이제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일단 교과서에서 수열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차례로 나열된 수위열이야. 그냥 규칙이 없어도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이 돼 있어도 일단 수열이라고 부르긴 하거든. 근데 수열이 제 n항 an이 이제 n에 대해 주어질 때 우리는 이 an을 뭐라고 했다고?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했어. 하지만 문제에서 이제 규칙 없이 수열이 주어질 리가 없잖아. 수열이란 규칙성을 가지고 차례로 나열된 수이고, 이러한 수열의 규칙성을 표현하는 것을 아까 말했던 일반항 an이라고 하면서 수열을 이렇게 중괄호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사실까지 인지를 해보자. 그리고 수열 an은 이제 결국 n은 1, 2, 3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각각 a1, a2, a3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함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함수적으로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그리고 실수 전체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로 볼 수 있다는 사실까지 받아들이고 가면 좋아. 다시 말하지만 수열을 함수로 보는 관점 역시 정말 중요해. 그리고 등차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등차 수열이라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첫 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은 수열을 이제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기로 했어. 이때 일정한 수, 계속 말했지, 일정한 수를 더하여 얻은 수열이잖아. 그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차라고 부르기로 했고, 이 공차를 일반적으로 표현을 D를 통해서 나타내기로 했어. 이렇게 일반적으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첫 장부터 차례로 더한 거니까 an 더하기 1은 an에 대해서 b를 더한 값과 같겠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는 a1부터 쭉쭉쭉 더했을 때는 이제 이거를 an을 이제 a 더하기 n-1 곱하기 d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등차수열의 정의가 끝났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특히 세수 ABC가 이렇게 등차수열을 이룰 때 이 B, 이 중앙에 있는 값을 이제 A와 C의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반대로 말해서 이제 A와 B와 C가 각각 이제 B가 A, C에 대한 등차 중앙이라고 할 때 세수 A, B, C가 등차수열을 이루기도 하겠지. 이렇게 등차 중앙을 나타내는 이 B에 대한 점은 이제 나머지 두 항을 나타내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1대1 내분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보면 이해가 가능할 거야. 이렇게 하면 등차수열 합이 끝났고, 이제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때 일단 공식의 유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실이 뭐라고? 그 공식을 외우는 거라고. 이 등차수열 합을 SN이라고 할 때 이 SN은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d야. 이걸 어떻게 유도를 했냐면 a1부터 an까지 더하는 걸 SN이라고 했지. 이걸 역으로 한번 써보는 거야. 역으로 어떻게? an부터 쭉쭉쭉 나열했을 때 우리는 a1 더하기 an과 여긴 원래 a2가 있겠지. a2와 an-1이 있을 거니까 이 값과 쭉쭉쭉 더해서 an-1과 a2의 합과 이렇게 이어진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이 전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왜? 등차수열의 특징 때문에. 그랬을 때 이것들을 각각 몇 개야 이 동그라미들이? 다 합치면 n개지. n개. 이 n개만큼 곱한 거야. n 곱하기 이제 a1 더하기 an인데 우리가 이게 2sn이었지. 그러니까 전체를 2로 나눈 거고, 우리가 아까 an을 a 더하기 n-1d로 표현했으니까 a 더하기 n-1d로 표현했으니까 정리했을 때 이런 공식이 나오는구나 라고 알면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 SN이 A1부터 AN까지 합이었잖아. 그리고 SN-1은 당연하게도 A1부터 AN-1까지 합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N을 한번 딱 더하면 뭐가 되겠어? SN이 되겠지. 그러므로 AN은 SN에서 SN-1을 뺀 것과 같다. 즉, 이 말인즉슨 등차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겠지. 똑같이 등비수열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말이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얻은 수열을 우린 등비수열이라고 했어. 아까 더했을 때는 뭐라 했지? 등차수열 했지. 곱한 것은 등비수열이라 하고, 이제 아까는 등차였잖아, 그 일정한 수가. 이제 이번에는 그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하기로 했어. 그리고 공비는 대체로 R로 표현하는데, 이러면 이제 AN은 AN 더하기 1에 RAN이 성립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아까 등차수열 마냥 첫째 항을 A라고 했을 때 AN은 A에다가 R을 몇 번 곱해? n-1번만큼 곱해. 이렇게 할 수 있고, 등차 중앙이 존재했듯이 등비 중앙이라는 것도 존재해. 세수 AB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등비 중앙이라고 한다. 반대로 말해서 세수 ABC에 대해서 B가 이제 등비 중앙이라고 하면 이제 ABC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지할 수 있겠다.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은 이제 SN을 이제 1-R SN은 A의 1-R의 n승 n제곱으로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일단 이제 R이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1-R이 R이 1이 아닐 때 SN은 1-R분의 A의 1-R n제곱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R은 1일 때 SN은 NA가 된다는 사실인데, 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일단 이제 등비수열 AN을 한번 잡아보자고. 그랬을 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AN-1 더하기 AN을 이제 우리는 SN이라고 했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RSN을 해볼 거야. RSN을 했을 때 이제 RA1 더하기 RA2 쭉쭉쭉 더하기 RAN-1 더하기 RAN이 되겠지. 이때 보면 RAN-1은 AN과 같지. 똑같게 RAN-2는 AN-1과 같을 거고, 이런 식으로 RA1은 A2와 같으니까 우린 이거를 뺄 거야. 뺐을 때 싹 다 날아가지고 뭐가 남아? A1과 RAN이 남지. 1-R에 SN은 A1 빼기 RAN이 되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유도해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R은 1일 때 NA라는 사실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R은 1이면 결국 첫째 항에서 N항까지 갔을 때 그 일반항이 전부 같겠지. 같으니까 같은 거를 N개에 더하면 우리는 NA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할 이야기는 합의 기호 시그마인데, 합의 기호 시그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자연수 n제곱의 합, 자연수 n제곱의 합인데 이야기를 해보자. 일단은 시그마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합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어. k는 1부터 n까지의 시그마 ak는 ak의 k에다가 1부터 n까지를 차례로 대입해서 이 얻은 항들이 합인 거야. 결국 우리가 계속 말했던 SN 있지. SN은 이제 A1부터 AN까지 합이었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다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시그마라는 기호를 통해서 이제 자연수 N제곱의 합의 공식을 한번, 유도는 지금 하지 않을게. 일단 생각해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의 우리 공식은 6분의 N,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의 곱이야. 이 공식을 외우고, 그리고 K는 1부터 N까지 K세제곱의 합은 2분의 N, N 더하기 1의 제곱이라. 이 두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일단 이거를 유도를 하는 방법만 알려주고 직접 유도하지는 않을게. 왜냐하면 계산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야. 일단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의 합을, 자연수의 N제곱의 합을 유도하는 방식은 이 공식을 이용해. K 더하기 1의 세제곱은 K세제곱 더하기 3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 이걸 각각 시그마를 치워서 계산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자연수 n제곱의 합을 구하는데, 일단 이 공식을 통해서 이걸 유도할 수 있고, 그리고 k 더하기 1의 제곱이라 하면 이제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지. 여기에 각각 시그마를 써서 이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 근데 유도 과정을 아는 것보다 결국 이 공식을 외우고 있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해. 이 공식을 외워야 우리는 이 문제를 주어졌을 때 유도하지 않고 바로바로 풀 수 있으니까. K제곱의 합이 얼마라고? 6분의 N,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K세제곱의 합이 얼마? 2분의 N, N 더하기 1의 제곱. 공식을 외우고 지나갑시다.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수학적 귀납법을 다룰 건데, 일단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 하면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결국 똑같은 이야기지만 한번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 보자. 일단 이제 수열 AN에서 일단 첫 번째 필요한 게 첫째 항 A1의 값,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웃하는 두 항 AN과 AN 더하기 1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그럼 이제 A1을 알고 있으니까 그 관계식을 통해서 A2도 알 수 있고, 관계식을 통해서 A3도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쭉쭉 나아가서 일반항 AN까지 구할 수 있겠지. 우리는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걸 뭐라고 했다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기로 했다고. 그리고 이제 귀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렇게 수학적 귀납법이라 하면 뭐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은 gn이 성립함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 귀납적 정의와 비슷한 거야. n은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보고, 성립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보고, n은 k 더하기 1일 때, n은 k일 때 성립함을 이용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fk 더하기 1은 gk 더하기 1이 성립함을 확인하면, 이제 아까 보여줬던 수열의 귀납적 정의 마냥 수학적 귀납법이 성립함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는 증명 방법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한다. 이러면 이제 수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끝나긴 했는데, 근데 요즘 최근 수능이나 이제 평가원이 냈던 문제들을 보면 이제 뭔가 이 사실들만 알았을 때 수열을 풀기 조금 빡세기도 해서 이제 일단 진법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한번 해볼 거야. 일단 진법이라 하면 이제 수를 셀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111이라는 숫자는 이제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 앞에 1 있지. 이 앞에 1을 이제 1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보고, 이 앞에 있는 1을 1 곱하기 10으로 보고, 이 1을 1 곱하기 10의 영승으로 보는 거야. 각각 2, 1, 0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평소에 쓰는 십진법이라는 거거든. 십진법을 주로 사용한다고 써져 있지.
자릿수가 올라가는 단위로 우리가 아까 111일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 자리를 0이라고 두고 이제 두 번째 자리를 1,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를 제일 첫 번째 자리를 0, 두 번째 자리를 1, 세 번째 자리를 2라고 뒀을 때 각각 12제곱, 11승, 그리고 12영제곱으로 이제 우리가 그 자릿수를 일단 잡았잖아. 그리고 이런 단위를 이제 평소에는 십진법으로 사용했지만 이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자면 A, B, C, D의 경우에 A는 12 세제곱에 대해서, B는 12 제곱에 대해서, C는 12 1제곱에 대해서, D는 12 0제곱에 대해서 이렇게 결국 캅으로 표현했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랬을 때 우리 이게 십진법이라고 했잖아. 이진법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각각 2의 세제곱, 2의 제곱, 2의 1제곱, 2의 0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이제 진법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런 식의 표기법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십진법을 쓰니까 십진법의 수를 n진법으로 표현하려면 이제 그 수가 0이 될 때까지 n으로 나누고 그 나머지를 거꾸로 읽으면 돼. 한번 표현해 줄게. 이제 11을 이제 2진법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11은 2 곱하기 5 더하기 1이잖아. 그랬을 때 5를 다시 나누면 2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제 11을 2진법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11은 1, 0, 1, 1이 된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이걸 우리가 다시 역으로 계산해봐도 1 곱하기 이게 2의 몇 제곱일까? 2의 세제곱이겠지.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즉 8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12 성립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 결국 그냥 십진법을 이진법으로 표현을 했다 뿐이야. 결국 어떻게 표현해도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선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내지냐면, 이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n이 3의 배수인지 여부에 따라서 관계식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랬을 때 이제 최종으로 구하려는 항을 삼진법을 변환하는 과정을 토대로 거꾸로 읽어 올라가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생각해보자. 수열 an이 세 함수 fgh에 대해서 3의 배수일 때 fan으로 나타내기로 했고, 3의 배수가 아니라 나머지가 1일 때 gan, 그리고 3으로 나눈 나머지 2일 때 han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쳐봐. 뭐 문제에서는 대충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지. 이제 an은 이런 식으로 3으로 나눈 n이 3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일 때? 1일 때.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 이렇게 각각 나눠서 각각 이거를 f, g, h로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지. 요 안에 이렇게 항들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일단 이제 결국 문제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구하는 항의 값이 A59라고 해보자. 그럼 이제 59를 삼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요 아까 말했던 이 0이 될 때까지 나누는 방식을 통해서 2012 삼진법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 이 2011을 각각 이렇게 함수 h, hg, hgf 합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 이걸 어떻게 배열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렇게 삼진법을 통해서 3의 배수인지 따라 나누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A0, A1, A2 이렇게 세 개를 쓰고 난 뒤에 A2를 각각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위로 가게, 1로 갈 때 그대로, 2일 때 아래로 가게, 이렇게 수용도를 그리는 방식을 토대로 하면 A2에서 A6, 7, 8로 갈 수 있겠지. 그리고 A6에서 A18, 19, 21로 갈 수 있겠고, 그리고 A19에서 A57, 58, 59로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사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결국 역으로 그리기 시작을 해야 돼. A59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2지. 2니까 2를 빼고 3으로 나눈 A19로 가는 거고, 19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19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제 1이지. 1이니까 A19에서 1을 빼고 3으로 나누면 A6이 되는 거고, A6은 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나눴을 때 A2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린 뒤에 얘는 내려갔겠구나, 얘는 그대로 갔겠구나, 올라갔겠구나 등의 표현 방식을 통해서 수용도를 그린 뒤에 이렇게 합성함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이런 나열법을 좀 더 편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수능에서 이제 원래 이전에 21번 등의 고난도로 나왔던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지.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수열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 함수의 극한을 일단 목이 아파서 살짝만 쉬고 이야기를 해볼게. 이어서 설명할 내용은 함수의 극한인데, 일단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일단은 극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부터 한번 해보자고.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가 아니야, a가 아니지만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어떠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 값에 함수 fx가 수렴한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기로 한 거야. 이때 이 함수값 a를 이제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이라고 한다. 내가 방금 말한 거에서 어색함을 느꼈으면 되게 잘 듣고 있는 거야. 일단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은 a는 함수값이 아니야. 그냥 극한값이지. a는 함수값이 아니야. 이거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이건 거지. 함수 gx가 이제 x분의 x제곱일 때 x는 0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지만 극한값은 0인 거지. 극한값은 0인 거지. 그럼 실제로 함수 gx가 이제 함수값을 0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함수값을 0을 가질 수 없어. 이제 이해하겠지.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그 극한값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아까 말했던 내용을 다시 수식으로 표현해보자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a로 수렴한다. 또는 x가 a를 향할 때 이제 fx가 a로 향한다 와 같이 나타내는 거지.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이 문장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 상수함수의 경우 함수값이 변하지 않으므로 극한값은 일정하지만 대체로 극한을 취하기 전후의 값은 다르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이제 내가 말했잖아. x가 a로 갈 때 x는 a가 아니라고. x는 a가 아니라고. 그때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을 묻는 게 아니라 fx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fx가 아니라 fx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극한을 취하기 전후의 값이 다르다는 이야기인 거야. 이해하겠지? 이렇게 극한의 정의와 수렴한다의 정의를 한번 알고 나면 이제 밑에 이제 우극한과 자극한 그리고 무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예시를 들기 위해 함수 hx, x분의 1을 한번 들고 와봤어. x분의 1의 그래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그지? 요렇게 x축, y축 그리고 요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수 있는데, 한번 보자고. x의 값이 0보다 크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여기로 위로 쭉쭉 올라가는 거 알지? 위로 쭉쭉 올라질 때 이 x의 값은 일단 x는 a에서 함수 hx의 우극한이라고 부르는 거고, hx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 우리는 커진다를 이제 수렴한다의 별개의 느낌으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를 기호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우극한이니까 0 뒤에 플러스 있는 거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무한대 표시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의 값이 0보다 작으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0보다 작으면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렇게 계속 작아지는 수인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우리는 이때 x는 a에서 함수 hx의 자극한이라고 확인했고, 이때 hx의 값은 음수이고, 내가 아까 말했듯이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 그지?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 이 말인즉슨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즉 자극하니까 0 뒤에 마이너스 붙고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hx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제 내가 계속 하던 이야기 반복인 거야. 결국 이 말을 너가 똑바로 이해했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한. x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고 생각해봐. 이제 그러면 이제 hx의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지. 요렇게 갈 때. 마찬가지로 이제 x가 음수이고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이제 hx의 값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hx 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hx 값은 둘 다 0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 계속 말했지? 함수값과 극한값은 애초에 다르다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hx는 결국은 양수, 정말 작은 양수, 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hx는 정말 절대값이 작은 음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0이 되는 거야. 왜?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를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극한이 정의 때문에 이제 x는 a에서 극한값이 a이다 라고 말을 하면 이제 x는 a에서 우극한과 자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a로 같다 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냥 이거를 이제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보자고. 명제의 역으로
x는 a에서의 함수의 fx의 우극한과 자극한 값이 모두 존재하고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극한 값이 a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뭔 소린지 이해했다고 생각을 할게. 그럼 함수의 극한을 이제 다뤘으니까 극한의 성질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 일단 생각해보자. 극한은 이제 이렇게 x는 a에서 일단 수렴할 때, 그리고 그 극한 값을 각각 f와 g라고 하자.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그러면 이제 두 함수의 연산의 극한 값은 이제 그냥 극한 값을 연산한 것과 같아. 하지만 당연하게도 나눗셈의 경우에는 이제 나누는 대상이 0이 돼서는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상수 알파에 대하여 이제 나눈 값이 알파로 존재할 때 이제 gx가 0이면 fx는 0이야. 이거는 이제 극한의 성질로 유도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공식이니까 외우고 가자. 동일하게 이제 어떤 극한 값이 존재하고 분자가 0이어도 그 극한 값이 0이 아니라면 이제 분모도 0이다.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더 이야기하는 거야. 극한 값이 존재하고 그 극한 값이 0이 아니라면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다 라는 말을, 아까 위의 말을 이제 한 번 더 풀어서 이야기해 준 거지.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극한의 성질 말고 문제에 쓰이는 개념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일단은 두 실수 알파 베타와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이제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 값을 알파, 그리고 gx의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극한 값을 베타라고 할 때 이제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냥 이제 어떤 열린 구간을 잡는다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 그때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제 알파는 당연히 베타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약간 이거를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fx와 gx, fx보다 커나 같고 gx가 hx보다는 작거나 같은 어떤 함수 hx에 대하여 이제 알파랑 베타가 같다면 당연하게도 hx의 x에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극한 값은 알파가 되겠다. 그지?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게 이제 여기 이 등식에서는 등호가 있었지. 이 등식에서는 등호가 있었는데 사실 fx가 gx보다 항상 작더라도 극한 값 자체는 같을 수 있어. 이거 예시가 뭐가 있을까? 예시는 이제 fx는 x 더하기 1분의 1, gx는 x분의 1이라고 할 때 fx가 양수 x에 대하여 gx보다 항상 작지? 작은 거 알겠지? 근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 극한 값은 항상 0이야. 그러므로 극한 값이 같더라도 이제 fx와 gx가 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결국 했던 이야기 동어 반복인 거야. 그냥 이제 극한 값은 이제 함수 값과는 다르다는, 극한 값이 함수 값이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성질 같은 건데, 이제 다항함수 fx, gx에 대하여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fx분의 gx의 값은 gx의 차수가 fx보다 클 때 당연히 발산하겠지. 당연히 발산하고, gx가 fx의 차수보다 작을 때 그냥 무한대로 가면 0이 되고, 그리고 gx와 fx의 차수가 같을 때 우리는 최고창의 개수의 b로 이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제에서 자주 써먹을 수 있어. 이 사실까지 인지했으면 이제 극한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보고, 이제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구간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연속 함수를 이야기하기 위한 빌드업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 구간을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당연히 A에서 B까지, 그러니까 B가 A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부등호와 등호가 포함된 이런 구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부등호만 있는 구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전부 구간이라고 표시하기로 했고, 이렇게 대괄호 또는 소괄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 그랬을 때 이렇게 대괄호만으로 쓰인 구간을 우리는 닫힌 구간, 그리고 소괄호로만 표현된 구간을 열린 구간, 그리고 각각 있는 구간을 각각 반닫힌 또는 반열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반닫힌 또는 반열린 구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실수 A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결국 이게 무한대까지 간다는 이야기인 거 이해하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는 구간이라고 표현했고, 내가 여기서 부등호를 쓴 거를 봤지. 그러면 이거를 각각 기호로 A에서는 이렇게 대괄호를 쓰되 무한대에서는 소괄호를, 그리고 소괄호를 마이너스 무한대 앞에 붙여놓고 A에선 대괄호를 쓰는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이를 이제 합쳐봤을 때 구간 실수 전체의 집합을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소괄호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겠다, 그지? 이렇게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이야기는 결국 연속함수에 대한 이야기야. 일단 연속함수는 이제 쉽게 말해서 연속함수이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연속에 대한 정의부터 생각해봐야겠지. 함수 fx가 실수 a에 대하여 이제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을 때, 내가 계속 말했잖아. 결국 극한값과 함수값은 다른 게 디폴트 값인 거야. 다른 게 디폴트 값인데 이제 이게 같다면 우리는 이제 이 함수 fx는 x는 a에서 연속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극한값이 존재해야 이런 등식을 세울 수 있겠지. 극한값이 존재하고 이제 이 함수값도 당연히 존재를 해야 이렇게 등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말인즉슨 함수 fx가 x는 a에서 정의된다는 말이겠지. 이럴 때 준식이 성립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해야 돼. 아까 이게 연속을 위한 조건이라 했으니까 불연속인 경우는 당연히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아서 이 등식 자체를 못 쓸 때, 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또는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고 극한값도 존재하지만 두 값이 서로 다르지 않을 때, 이렇게 세 개의 경우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결국 문제에서는 이게 연속함수이다 라는 조건이 줬거지면 이제 우리가 불연속일 법한 구간들을 조사를 해야 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결국 불연속인 경우를 먼저 체크하는 게 문제에서 가져야 될 포인트라는 거야. 함수 fx가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의 모든 x에서 연속일 때 우리는 이제 이 fx가 연속이구나, 그냥 이제 어떠한 함수 값들 전부 하나 확인하게 봤을 때 구간 자체에서 그냥 연속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성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제 열린 구간에서는 어떤 값을 잡더라도 그것보다 작은 값을 항상 잡을 수 있어. 뭔 소린지 이해했지? 하지만 닫힌 구간에서는 x는 a보다 작은 구간,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중에 x는 a보다 작은 숫자를 저 구간에서 잡아올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우에서는 a에서는 우극한, b에서는 좌극한만 보고 이렇게 성립하고, 열린 구간 a에서 b까지가 연속일 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어. 닫힌 구간에서는 이렇게 확인한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두고, 그리고 유리함수 그냥 우리가 딱 생각해봤을 때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지? y는 x분의 1 있지. 이런 구간에서는 분모가 0이 될 때는 제외하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는 사실까지 받아들이고 넘어가자. 그럼 이제 연속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이야기는 연속함수의 성질이겠지. 아까도 봤다시피 연속의 정의 자체가 결국 극한에서 나오는 거니까 연속의 정의 자체가 극한에서 나오다 보니까 4층 연산에 대해서 fx, gx, x는 a에서 연속일 때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4층 연산이 성립해.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눗셈일 때는 분모가 0이면 안 되겠지.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4층 연산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을 때 fx와 gx 이렇게 연산하는 것의 연속성을 확인할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고? 함수 fx가 불연속인 x들과 그리고 함수 gx가 불연속인 x들의 전부 확인하면 돼. 무엇을? 연속성을. 당연하게도 나눗셈인 경우에 이런 우리가 제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누기의 경우에 gx가 0인 x 또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함수의 연산뿐만 아니라 합성함수에서 생각해보자. 합성함수에서 f, gx의 연속성을 확인할 때 우리는 어디를 확인해야 될까? gx가 불연속인 x와 fx가 불연속인 x는 a에 대하여 방정식 gx는 a에서의 실근에서의 연속성을 확인하면 돼. 이게 뭔 소린지 이해하겠지? fx가 불연속인 x는 a에 대하여 결국 그 a를 무엇이 돼야 돼? gx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방정식 gx는 a에서의 이제 실근의 연속성을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야기할 거는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결국 교과서에 없는 개념이라 한번 설명을 해줄게. x는 a에서 이제 두 함수가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봐. 잠시만. x는 a에서 두 함수가 연속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fx랑 gx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두 함수를 이제 구간별로 나눴을 때 fx와 gx는 잠시만 됐다. x는 a에서 이제 이렇게 연속인 두 함수에 대해서 구간별로 나눈 함수 hx를 우리가 잡아왔잖아. 함수 hx에서 우리는
FA는 GA일 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 FA는 GA일 때 함수 HX가 X는 A에서 연속인 거야. X는 A에서 연속하기 위한 조건이 이제 이렇게 구간별로 양옆으로 나뉜 그 함수들의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리고 X는 A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X는 A에서 불연속이지만 우욱한, 정확한 함수값 이렇게 셋 다 존재하는 함수 gx에 대하여 FA는 0일 때 함수 fx,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 말도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 이러한 조건들이 이제 내가 보여줬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대충 여쯤까지가 문제에서 정말 자주 사용되는 논리라는 사실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룰 내용은 이제 최대 최소 정리야. 최대 최소 정리도 이제 결국은 롤의 정리의 베이스가 되는 내용으로서 꽤 자주 쓰이는 내용인데, 일단 함수 fx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할 때 우리 fx가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는 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이 내용을 이제 최대 최소 정리라고 하면서 이제 닫힌 구간이 아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그냥 쉽게 말해서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럴 때는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인즉슨 생각해볼게. 열린 구간 -1부터 1까지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흰 동그라미를 그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최소값은 얼마야? 최소값은 0이지. 근데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아. 왜? 극한값은 1이지만 함수값이 1이 되는 fx가 이 열린 구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 최소 정리도 가볍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아까 최대 최소 정리 이야기하면서 롤의 정리 이야기했었지? 롤의 정리가 아니라 사이값 정리다. 말을 좀 잘못했네. 함수 fx는 이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fa가 fb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그 두 함수값이 다르다고 할 때 당연히 그 사이에 임의 실수 k를 하나 잡을 수 있겠지. 그 실수 k에 대하여 fc는 k를 만족하는 어떤 c가 열린 구간에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는 사실 그래프를 그려보면 당연하게 직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야. 이를 사이값 정리라고 하고, 이런 사이값 정리는 이제 언제 쓰이냐고 하면 이제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거 기억나? 그 방정식 x의 n제곱을 a라고 하면서 내가 그때 실수 a의 n제곱근 이야기할 때 결국 두 함수의 교점으로 생각을 했었잖아. 방정식의 근을 함수와 x축의 교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근의 존재성을 파악할 때는 뭐가 쓰일 수 있어? 사이값 정리가 쓰일 수 있어. 하지만 구체적인 근이 정확히 x는 얼마이다까지는 못 구하고 이제 근의 개수 또한 구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이제 그 밑에 평균 변화율을 이야기하는 건데, 평균 변화율은 결국은 이제 평균 변화율 자체가 문제 소재로 나온 거는 한 몇 년 전에 30번으로 잠깐 계산을 위한 소재로서 한번 쓰인 적이 있었지만, 결국 평균 변화율은 미분계수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평균 변화율이란 함수 y는 fx에 대해서 이제 x가 a부터 b까지 변할 때 우리는 y의 값을 fa에서 fb까지 변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아무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해도 이거는 a가 a에서 b까지 변한다면 y 값도 당연히 fa에서 fb까지 변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값의 변화량을 우리는 증분이라고 하고 이걸 기호로 세모 x, 세모 y 등으로 나타내는 형식인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세모 x분의 세모 y 형태를 이제 이렇게 식으로 정리한 것들을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또는 x는 a에서 x의 증분이 세모 x일 때의 함수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 하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에서 두 점이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사실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어? 이 표식을 표현해서 이게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고, 이렇게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결국 이런 미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미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미분계수 이야기를 해야 되고, 미분계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평균 변화율 이야기하고 그 앞에 극한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함수 y는 fx는 이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고, 이제 이 극한값을 우리는 y는 fx에서의 y는 fx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이제 미분계수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이걸 기호로 우리가 알다시피 f'a로 놓을 수 있는 거지. 아까 말했던 이런 중분을 이용해서 a 플러스 세모 x는 x라고 놓았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을 거므로 f'a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h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또는 이제 b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b 마이너스 a분의 fb 마이너스 fa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아까 연속에서 다뤘던 느낌과 비슷한 사실 계속 생각해봐. 함수 y는 fx가 이제 어떤 열린 구간에서 모두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연속도 그랬잖아. 일단 이 점에서 연속인지를 확인하고 그 구간 내에 속하는 모든 x들이 그렇다면 우린 구간 자체가 연속이라고 했지. 똑같아. 미분 가능도 x들이 확인되면 이제 그 구간을 자체를 우린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함수 fx가 이제 어떤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는 y는 fx 자체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순간 변화율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했어?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지. 근데 그 두 점을 최대한 극한까지 몰아붙인 거니까 우리는 이게 직관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라는 사실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미분계수 이야기가 끝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이제 관계인 거야. 뭐 생각해보자. 이제 함수 y는 fx가 미분 가능하다면 이제 이건 유도 가능하지만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사실을 외운다는 거야. 함수 y는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미분 가능하다면 연속이다. 하지만 그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연속이라고 미분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야. 그 예시가 y는 절대값 x인 거지. 절대값 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지. 이렇게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고 x가 양수일 때는 y는 x의 형태가 되는데 이때 x는 0에서 미분 가능할까? 불가능하지. 왜? 각각 좌미분 계수는 마이너스 1이고 우미분 계수는 1이기 때문이지. 이렇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함수가 이제 이렇게 절대값 x에 대한 성질 때문에 다함수 gx에 대하여 이제 gx는 0인 x의 값에 대하여 g'x가 0일 때 함수 절대값 gx가 우리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함수 절대값 gx가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gx는 0인 x 값에 대하여 g'x는 0이 성립해야 돼. gx는 0이라면 g'x는 0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한 거고 아까 저와 이 함수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겠어? 함수 h가 0보다 크지만 한없이 가까워질 때 h분의 fx 더하기 h-fx라 하면 이제 우미분 계수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이때는 좌미분 계수가 될 거고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우미분 계수 또는 좌미분 계수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함수들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당연히 연속하겠지. 하지만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 뭔 소리냐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당장 y는 절대값 x의 우미분 계수만 우리가 계속 놓고 보자고. 이 y는 절대값 x에서 우미분 계수를 놓고 보면 0에서의 우미분 계수는 얼마야? 1이지. 그럼 0보다 작은 어떤 실수야? 0보다 작은 어떤 실수에 대해서 그 x에 대한 우미분 계수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1이지. 이런 이야기도 이제 일단 이 생각을 한번 가지고 우미분 계수와 좌미분 계수에 대한 이해를 한번 가졌을 때 이제 내가 이거에 대한 적합한 예시를 한번 떠올려 볼게. 그래 이거는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다. 봐봐. 우미분 계수를 일단 이런 함수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제 y는 x 세제곱 더하기 1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y는 y든 x 세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잡았을 때 이제 여기서 1이 되고 이게 3이 되겠다. 그치? 근데 여기서 우미분 계수는 얼마야? 여기서 우미분 계수는 0이 되겠지. 여기서 우미분 계수는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함수 fx가 연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미분 계수에 대한 함수는 계속 연속일 수 있겠다. 그치? 그리고 여기서도 좌미분 계수 자체는
결국 이제 이 함수를 우리가 y는 tx라고 할 때 이제 t'(x는) 결국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제 3x 제곱일 거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우리는 3x 제곱이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이 tx 자체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지. tx 자체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일단 연속이 아니야. x는 0에서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미분 가능할 수가 없어. 그냥 이제 명제의 대우를 쓴 거지. 이해하겠죠? 봐봐, 우리가 아까 했던 이야기가 뭐야?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x는 a에서 연속이었잖아. 이걸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x가 연속이 아니라면 애초에 미분 가능할 수가 없는 거지. 이 함수가 이제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끝냈고, 미분 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도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도함수라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생각할 건데, 그 함수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미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봐. 그때 우리는 이제 정의역 각 원수 x에 대하여 미분계수 f'x를 대응시키는 함수를 잡아올 수 있겠지. 그 f'x를 대응시키는 함수를 우리는 이제 y는 fx의 도함수라고 하면서 이걸 기호로 f'x y' dx분의 dy, 그리고 y는 fx니까 dx분의 dfx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지? 그랬을 때 이제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생각해보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도함수까지 생각해보자. 미분계수가 결국 평균 변화율 극한이었잖아 그때. 그러므로 도함수를 구할 때 우리는 극한의 성질을 그대로 생각을 할 수 있어. 도함수를 구하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하는 건데, 합과 차에 대한 성질은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만 곱의 경우엔 극한의 성질과 다르지.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그 두 함수의 곱의 도함수는 f'x gx 더하기 fx g'x가 되겠다. 근데 이것도 이제 당연히 유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라고? 이 공식을 암기하고 있는 사실 그 자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결국 fx gx를 이제 미분한 것이 이렇게 된 거니까, 이제 반대로 말했을 때 이 식만 냅두고 이 항을 이항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지? 이렇게 적분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나중에 까먹지 말고 있고, 그리고 x의 n제곱을 이제 미분을 하면 이제 nx의 n-1승이 되잖아. nx의 n-1제곱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합과 차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 했지. 그러니까 그냥 3차 함수로 하면 3차 함수로 하면 이제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했을 때 전부 합의 극한의 성질 중에 합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는 말이 뭔 소리냐면, 이제 y는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이 함수를 먼저 도함수를 구하고, 이 함수 도함수 구하고, 이 함수 도함수 구하고, 그리고 곱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네 항을 결국 다 더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y'은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결국 이렇게 유도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 내가 아까 그 접선의, 그러니까 미분계수라 하면 이제 결국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는 이야기를 했잖아. 접선의 방정식은 결국 곡선 y는 fx 위의 점 a, fa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이 이제 y-fa는 f'a, x-a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 왜? 일단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a, fa를 지나야 되니까, a, fa를 지나고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쓰는데 그 기울기가 f'a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이러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야기할 건 롤의 정리인데, 롤의 정리라 하면 이제 롤의 정리가 우리는 일단 이 사실부터 알아보자. fa는 fb이면 이제 f'c는 0인 c가 열린 구간 a에서 b까지 중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롤의 정리를 쓰기 위한 제한 조건이 뭐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야. 이건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그냥 이제 아무렇게나 fa랑 fb를 딱 잡으면, 이 두 함수 값이 같게 잡으면 이제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면 반드시 요렇게로 도함수 값이 0인 c가 반드시 하나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x축과 평행인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도 이해하겠지. 왜? f'c는 0이니까 그 접점은 그 두 점 사이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인 거야.
근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제한 조건이 뭐였지? 일단 FA는 FB일 때 이거를 만족할 때잖아. 우리는 이때 이제 생각을 해볼게. FA랑 FB가 다르다면 우리는 이제 GX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제 어떤 fx에 대하여 이렇게 두 함수 값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 두 함수 값을 같게 하기 위해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빼는 거야. 이해하겠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빼고, 뺐을 때 이제 GA는 GB가 성립해버리지. 이러면 이제 다시 로리 정리를 써서 G'C는 0인 X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고, 이때 G'C가 0이기 때문에 F'C는 이제 그 두 직선을 지나는 그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지겠지. 그래서 F'C는 어떻게 된다고? B-A분의 FB-FA가 된다고. 이런 평균값 정리를 이제 다시 기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그릴 수 있는 접점이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이야기인 거야.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 역시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할 여지가 많으니까 꼭 외워두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이야기는 이제 함수의 증가와 감소인데, 이 부분은 이제 교과서에서 살짝 당연하게 잘 써놓긴 했지만 이제 살짝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조금 더 추가한 내용이 있거든. 한번 읽어보자. 일단 우리가 증가와 감소부터 일단 정리를 해볼 거야. 이제 증가랑 감소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제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 두수 x1과 x2에 대하여 x1이 x2보다 클 때 fx1이 fx2보다 크다면, 반대지, x1이 x2보다 작고 fx1의 값이 fx2의 값보다 작다면 이제 우리 함수 fx가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x1이 x2보다 작고, 부등호가 잘못돼 있다, 그지? x1이 x2보다 작고 fx1이 fx2보다 크다면 우리는 이 함수 fx가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사실 증가 감소란 이야기 자체는 결국 이제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이때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가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우리는 이제 이 열린 구간의 모든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다면 함수 fx가 증가하고 f'x가 0보다 작다면 fx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 이해했지? 그냥 이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냥 사실 당연한 이야기인 것도 맞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때,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함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하면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면서 동시에 q이면 p이다 역시 성립한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 구간에서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 구간 내에서 함수 fx가 상수함수가 되는 구간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 감소함수도 똑같은 이야기겠지? 감소함수도 이제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 구간 내에서 상수함수가 되는 구간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이제 결국 y는 x 세제곱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 y는 x 세제곱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증가함수 형태를 띠고 있는데, x는 0에서 미분계수가 얼마야? x는 0에서 f'x는 0이지. f'x는 0인데 이렇게 증가함수 로 따졌을 때 함수 fx가 증가하긴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 하지만 상수함수가 되는 구간은 존재하지 않도록 한다는 이야기인 거야. 이해하겠지? 증가 감소의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해 놓으면 좋아.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것도 이제 극대 극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제 정의가 되게 중요하거든. 한번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일단 극대 극소에 대한 정의는 이제 함수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는데 이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의 값이 fa보다 작거나 같다면 fx의 값이 fa보다 작거나 같다면 우리는 함수 fx를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기로 했고, 그 fa를 극대값이라고 하기로 했어. 이게 뭔 소린지 이해했지? 그냥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극대값을 갖는 함수 하나 생각해보자 하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 아니야. y는 마이너스 x제곱 형태가 이렇게 될 거고, 우린 x는 0에서 이게 극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제 함수 fx가 이제 x는 a에서 연속이라면 x는 a의 좌우에서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겠지.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겠지. 이제 그러면 이제
극대의 정의를 한번 봤으니까 극소도 똑같이 함수 fx가 x는 b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을 잡는데 그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가 f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면 우리는 함수 fx를 뭐라고 한다고? 이제 x는 b에서 극소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이때 fb의 값을 극소값이라고 하기로 했어. 함수 이 이야기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 예시는 당연히 y는 x제곱을 그려보면 알 수 있을 거야. y는 x제곱 이렇게 그렸을 때 x 좌우에서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는 형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근데 이거만큼 중요한 게 이제 결국 우리가 대체로 미분 가능한 함수를 예시로 들어서 그렇지만 그 값에 대한 정의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결국은 열린 구간을 잡고 함수 값을 비교하는 게 우리가 그 값을 체크할 때 하는 지점이었잖아. 그 정의에 따라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정의에 따라서 상수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그 값을 갖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왜? 어차피 fx가 변하지 않잖아. fx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a를 잡아도 fx가 fa보다 작거나 같기도 하고 fx가 fa보다 크거나 같기도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특히 이렇게 극대값, 극소값을 갖고 미분 가능할 때 우리는 f'a는 0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지? 근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 극값을 가진다고 해서 f'a는 0이 되는 게 아닌 거야. 단적인 예시가 뭐가 있을까? y는 절대값 x가 있겠지. y는 절대값 x에서 x는 0에서 어떻게 돼? x는 0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미분 가능하진 않지만 x는 a에서 극소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왜? 그냥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 이 구간에서 fx가 이제 항상 f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극소라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이때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렇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값을 가진 반드시 f'a는 0이다 라는 사실까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f'a는 0이라고 해서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는 건 아닌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게 대표적인 예시가 y는 x 세제곱이지. y는 x 세제곱에서 x는 0에서 극값을 가지지 않지만 f'0은 얼마야? f'0은 0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했던 증가 감소, 연속일 때 증가 감소를 통해서 이렇게 극대 극소를 파악하는 과정을 한번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이러면 이제 극대 극소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활용, 이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까지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야. 그냥 한번 가볍게 들어봐. 내가 계속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방정식 x의 n제곱은 a를 우리가 실수 a의 n제곱근 정의를 할 때 이제 썼었잖아. 그때 내가 했던 방식이 y는 x의 n제곱과 y는 a라는 이제 두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그때 교점을 확인한 방식이었지. 똑같아. 방정식 fx는 0의 실근 개수도 우리는 함수 y는 fx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로 확인을 하는 거고, 그리고 부등식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함수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되는 거야. 똑같은 이야기인 거야. 이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보일 때도 우리는 fx 빼기 gx를 잡아와서 이렇게 그 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되는 이야기인 거고, 이 사실은 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지?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할 내용은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사실 변곡점이라는 내용은 결국은 이제 공통과목 부분은 아니야. 공통과목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결국 문제를 풀 때 있어서 3차 함수를 건드린 경우가 정말 많고, 3차 함수에서 사실 변곡점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꼭 이 내용을 가르쳐야겠어. 일단 변곡점의 정의부터 생각해보자. 우리가 아까 오목볼록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서 했던 이야기 기억나지? 그때 어떤 함수가 오목이었고 볼록이었는지도 한번 지금 당장 떠올려보면 좋고, 어쨌건 함수의 그래프에서 오목성과 볼록성이 바뀌는 점이야. 오목성과 볼록성이 바뀌는 점인데, 우리는 3차 함수가 당연히 오목성과 볼록성이 바뀌는 점이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는 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아. 그랬을 때 이제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을 가지고 있고, 3차 함수 y는 fx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사실까지 알아놓고, 그리고 이제 어떤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다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일단 3차 함수 중에 극값을 안 가질 수 있는 함수 있는 거 알지? 단적인 예가 아까 말했던 y는 x 세제곱 이런 거 극값을 안 가지지만 그냥 극값을 가지는 3차 함수 아무거나 요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런 함수에 대해서 이제 도함수가 이렇게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질 때 이 변곡점의 x좌표는 이 두 값의 중점이 되겠다, 그지? 그리고 이
거를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요렇게 아무 세 실근을 갖도록 t를 잡아온다면 3차 방정식 gx는 t가 이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세 근의 합이 어떻게 돼? 변곡점 x 좌표의 세외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세 실근을 갖는 게 경우가 아니라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일단 함수 3차 함수를 하나 그려볼게. 3차 함수를 이렇게 극값을 가지도록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극값을 가지는 y값을 잡아올 수 있겠다, 그지? 이렇게 극값을 잡아오는 y값을 하나씩 잡아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당연히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이 중근, 여기서 당연히 이 방정식은 중근을 가지겠지. 3차 방정식 gx는 g알파는 이제 중근 x는 알파 위에 외에 이제 하나의 실근 m이라고 할 때 이 하나의 실근 m을 가지며 이 아까 말했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m의 값이 2분의 3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가져. 근데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베타에서도 이런 식으로 잡아올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이 5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는 이제 이걸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여기가 n, 여기가 n, 여기 알파, 그리고 여기가 변곡점 베타 m 이렇게 5점을 잡아올 수 있는 거 알겠지? 5점이 어떻게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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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이렇게 5점의 x 좌표는 각각 등차수를 가진다는 특징을 우리는 외워놓을 필요가 있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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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이룬다는 이야기인 거야. 어떻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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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이룬다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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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오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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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갖는다는 이야기인 거야. 이렇게 등차수를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이제 우리는 3차 함수의 그래프와 접선이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구할 때 그 좌표를 이제 구할 때 이제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되게 쉽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 다음에 할 내용은 이제 미분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다 했고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에 대해서 다룰게. 이제 부정적분이라 하면 결국은 이제 미분의 역함수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x에 대한 함수 라지 fx를 미분하여 스몰 fx가 될 때 우리 함수 라지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하며 이것을 이제 기호로 인테그랄 fx dx와 같이 나타낸다 라고 하고 그리고 사실 여기 뒤에 플러스 c가 붙어야 되지. 플러스 c 그리고 플러스 c가 붙었을 때 우리는 이 c를 뭐라고 한다고? 적분상수라고 한다고. 이렇게 적분상수를 붙는 이유는 이제 결국 이제 상수가 어느 정도 더해지더라도 결국은 그게 되잖아. 상수가 더해지더라도 결국 그 상수의 미분한 값은 0이 되기 때문에 적분상수는 이제 이 함수를 특정 짓지 않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함수 fx를 적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는 함수 fx의 부정적분을 구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우리가 아까 x의 n승을 이제 미분할 때 nx의 n-1 제곱이 됐듯 이제 x의 n 제곱을 부정적분한 결과는 이제 인테그랄 x의 n 제곱 dx는 n 더하기 1분의 1에 x의 n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c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리고 아까 봤듯이 미분에서도 결국 극한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썼었잖아. 부정적분에서도 이제 미분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함수의 실수배 합차의 미분법을 부정적분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이렇게 부정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정적분이거든. 정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일단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어떤 함수 fx를 잡아왔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내가 아까 적분상수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부정적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장치라고 했지. 서로 다른 부정적분 f1x와 f2x를 잡아오는 거야. f1x와 f2x를 잡아왔을 때 이제 a가 b보다 작은 어떤 두 실수 ab를 잡아왔을 때 f2b 빼기 f2a는 f1b 빼기 f1a가 반드시 성립한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분의 두 함수값 차이는 적분상수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하나로 정해져. 이 말이 뭔 소리인지 딱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왜 이제 정적분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어떤 부정적분을 잡아왔을 때 우리는 fb 빼기 fa를 뭐라고 한다고? 함수 fx의 a에서의 b까지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 이걸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결국 부정적분의 두 함수값의 차는 이제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어떤 한 부정적분의 두 함수값의 차는 이제 인테그랄에 a에서 b까지 fx dx가 될 수 있고, 이걸 이제 대괄호를 써서 요렇게럼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럼 이제 정적분의 값이 결국 상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변수가 바뀌더라도 그 결과값이 항상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부정적분에선 이렇게 변수가 바뀌면 함수 자체가 달라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이게 뭔 소리냐면, 그냥 만약에 이제 y는 뭐 x세제곱의 적분인데 이제 이거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세제곱 dx로 쓰냐, 또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y세제곱 dy로 쓰냐, 값은 같다고 이해하겠지. 하지만 이거를 이제 정적분이 아니라 부정적분의 형태로 이렇게 상수를 없애버리면 당연히 다르다는 이야기인 거야. 이해를 할 수 있길 바래. 이렇게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a에서 b까지를 할 때 우리가 아까 a가 b보다 작을 때, a가 b보다 작을 때 다뤘잖아. 하지만 이제 a가 b보다 클 수도 있겠지. a가 b보다 클 때 우리는 이거를 마이너스 b에서 a까지의 정적분이라고 정의를 했고, a는 b일 때 그 정적분 값이 0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렸어. 정의를 내렸고,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정적분 값은 원래 맨 처음에 우리가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결국은 a가 b보다 작다일 때만 다뤘지만,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a, b의 대서에 관계없이 항상 fb-fa로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적분에 대한 x가 변수로 섞인 함수를 이렇게 잡아왔을 때, 이제 dx분의 d, a에서 x까지 ft dt의 함수는 이제 dx분의 d의 fx-fa이므로, 이제 우리가 부정적분의 미분 도함수는 뭐라고? 부정적분의 도함수는 원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성립하므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dx분의 d의 a에서 x까지 인테그랄 ft dt는 원함수와 같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리고 당연히 부정적분에서 성립하는 이야기니까 함수의 실습에 합차 부정적분에 대한 성질이 전부 정적분에 대해서도 성립을 할 거고, 우리가 이렇게 구간을 a에서 b까지 일 때 a에서 c까지 fx dx의 적분값과 c에서 b까지 fx dx의 적분값으로 나눠서 더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 c가 a랑 b 사이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없어. 왜? 우리는 아까 이렇게 정의를 내렸으니까. 이 정의를 이용하면 c가 a랑 b 밖에 있어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결국 정적분이라 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제일 쉬운 방법은 이게 넓이인 거거든.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곡선 y는 fx와 x축, 그리고 두 직선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우리는 절대값 fx dx의 a에서 b까지 인테그랄 값이라고 하기로 했어. 그리고 두 함수 fx g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우리는 두 곡선 및 직선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이제 이렇게 두 함수 값의 차이, 절대값을 적분한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빠뜨리고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이제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야. 역함수. y는 fx와 이제 y는 gx가 연속이고, 이제 y는 fx의 역함수를 이제 gx라고 할 때 두 그래프가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지. 대칭이니까 내가 지금 한 이야기가 뭐냐면, 요렇게럼 y는 fx가 있으면 이렇게 직선 y는 x를 잡을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따라서 요렇게 y는 gx도 잡을 수 있겠다. 그지? 내가 그래프를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잡아보면 이 넓이랑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형의 넓이가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역함수를 딱 잡아왔을 때 봐봐. 일단 내가 A에서 B까지를 한번 대충 설정을 해볼게. 여기가 A라고 여기가 B라고 하고 이걸 Y는 fx 그리고 이걸 Y는 gx 이걸 Y는 x라고 하자. 일단 Y는 x는 사실 그렇게 그릴 필요는 없긴 했는데 A에서 B까지의 적분값 있지. A에서 B까지의 정적분값과 이제 FA에서 FB까지의 gx, dx 적분값은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여기가 FA고 여기가 FB니까 결국 이렇게 직사각형에서 각각 뺀 값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인 거야. 이해하겠지? 결국 우리가 이게 x고 y라고 봐서 이게 y는 fx인 거지. 만약에 이거를 축을 반대로 생각해보자. 축을 이게 x고 이게 y라고 생각하면 이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gx의 형태와 똑같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fa에서 fb까지의 정적분 값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고 두 개를 합치면 한 직사각형에서 한 직사각형을 뺀 형태가 되니까 이런 공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넓이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끝났고 벌써 마지막 장이네. 이제 문제에 항상 좀 자주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 건드려 볼게. 위치와 속도, 그리고 속력과 가속도, 그리고 속도와 거리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일단 우리가 위치를 어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어떤 점 P에 대하여 시각 T에서 이 위치를 원함수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시각 T에서 순간 변화율을 이제 우리는 속도라고 했고 그 절대값을 속력이라고 했어.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속도 자체의 순간 변화율이 뭐가 돼? 가속도가 되는 거지. 이렇게 가속도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위치와 속도, 속력과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한 거고 속도와 거리의 관계는 뭐냐면 이제 점 시각 T에서 속도를 VT라고 하고 이제 시각 T는 T0에서 점 P의 위치를 X0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게 적분의 값이란 걸 알 수 있잖아.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 X는 이제 X0부터 T0부터 T까지 VT, DT의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고 자연스럽게 T는 A에서 T는 B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은 이제 A에서 B까지 VT, DT의 인테그랄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지? 그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운동 방향은 양음 둘 다 있고 이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잖아. 이걸 우리는 양이고 이걸 음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물체의 위치 변화량은 이제 실제 움직인 거리와 당연히 다르지. 당연히 다르고 그러므로 이제 위치의 변화량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했었잖아. 그럼 이제 거리는 이제 뭐가 되냐면 시각 T는 A부터 T는 B까지 중에 절대값 VT, DT를 A부터 B까지 적분한 값이 되는 거야. 거리는. 이해하겠지? 이렇게 외워놓으면 당연히 좋고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이렇게 베타 함수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은 공식의 유도를 위해서 우리가 쓴 것은 베타 함수라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공식 자체는 아마 다들 어디서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한번 생각해보자. 최고창의 개수가 A인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두 점 알파, F 알파 그리고 베타, F 베타에서 만나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넓이니까 당연히 절대값이지. 절대값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걸 이제 그래프로 한 번 더 보여주자면 이렇게 이참수가 있고 이렇게 알파, 베타가 있을 때 이 넓이의 값이 뭐라고?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 되는 거야. 여기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야겠지. 여기 씌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3차 함수일 때는 최고창의 개수가 A인 3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두 점 알파, F 알파, 베타, F 베타로 만나는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인 거야. 이때 이제 알파랑 베타에서 이제 극값 하나는 극값일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아니 극값이라기보다 이게 직선으로 뺐을 때 극값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 이해를 하겠지?
이렇게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 결국 이 직선에서 이 3차 함수를 빼면 이제 당연히 여기서 극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인 거야. 이때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고? 절대값 12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이 4승이 된다고. 이렇게 두 개를 외워놓으면 그냥 적분할 때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어. 그냥 당장 베타랑 알파가 얼마인지 몰라도 그 차만 알고 최고차의 개수만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그렇고 이제 이런 베타 함수에 의한 특징으로 한 가지 더 꼽자면, 이거는 애들이 잘 모르는 애들이 많은데, 3차 함수가 x는 알파랑 x는 베타에서 극값을 가질 때 우린 두 극값의 차를 2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또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은 두 극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2 곱하기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사실인 거야.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변곡점에서 뭐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두 극값을 찾는데 되게 유용한 툴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암기해 놓으면 좋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수원과 수투 공통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내가 생각하는 이제 두 과일식 개념은 어느 정도 다 끝났고, 이걸 다 암기한 상태로 내가 다음에 수업할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유도되었는지, 그리고 이 내용들이 문제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되게 좋은 밑거름이 될 테니까 이 내용 반드시 그냥 한번 노트에다가 필기를 꼭 해보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